반갑습니다. 경제학 강의를 맡은 김진욱입니다. 원래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그랬었냐면 마스크를 벗으면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학원에서 마스크를 이제 요 앞에 차단막이 있어서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달라 보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기 전에 강의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원을 두 군데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객관식 강의도 하고 논술식 강의도 해요. 근데 이제 이번 강의는 일단 객관식 수업 듣는 시험 볼 학생들 대상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논술식으로 공부하실 학생들은 다른 학원에서 하는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객관식에 맞춘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요, 일단 이제 원래 이제 기본서를 이제 정병열 선생님 책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미시는 이제 정병열 교수님 책 심판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고, 미시는 뭐 시간이 흘러도 그렇게 바뀌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시는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제 책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시 쪽은 일단 보조 교재라고 생각하시고 제 책으로 진행을 하고요. 어차피 객관식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는 정병열 선생님 강의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미리 구입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강의 원래 계획이 짝수 연도에는 이제 홀수 연도, 짝수 연도를 제 책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지고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정병열 선생님 책으로 했는데 올해 또 심판이 나와가지고 올해는 이제 정병열 선생님 책으로 하고 내년에는 이제 또 별도로 제가 낸 책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번갈아 그렇게 할 생각이라서 혹시 제가 쓴 책 따로 있는 객관식 준비용 책을 보실 분들은 20년도에 진행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수업을 들으시고 뭐 예습은 여러분 뭐 선택입니다. 예습하면 참 좋죠. 근데 일단 수업 들으시고 그다음 복습은 필수겠죠. 그다음 이 책의 특징이 뭔가 하면 본문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제일 좋은 문제들을 본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본문 내 문제를 일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핵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가 있는데 기본 핵심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심화 문제는 이제 거의 못 푼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3단계까지는 이제 필수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 준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 출발하면서 말씀을 드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출제 경향이 바뀐 게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벌써 2010년 정도부터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는 어렵게 나오진 않고 넓게 빠짐없이 공부하는 그런 식의 시험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나와요. 어차피 딱 나오는 게 나오는데 나오는 것들이 어렵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뺄 건 빼고 하는 걸 잘하는 게 더 맞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다음 사실 이제 베스트셀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좀 이제 백과사전식으로 공부하던 그런 시절에 그런 이제 약간 풍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뭔가 하면 뺄 거 빼는 겁니다. 뺄 거 빼는 겁니다. 이 좋은 책에 일단 시험에 필요 없는 것들 빼드리는 거가 일단 제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하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른바 흔히 말하는 넓은 의미의 고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시 공부는요, 결국은 외워야 돼요. 결국은 시험 가가지고 계산기는 쓸 수 있지만 책 펴놓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게 맥락을 모르고 외우려면 안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해를 안 하고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뭔가 하면 암기를 잘하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일단 맥락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식들을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안 외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해 안 하고 외운 사람하고 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맥락 파악한 상태에서 외우는데
그럼 이제 경제학이 암기 과목이란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암기해야죠. 근데 제가 느끼기는 뭔가 하면 다른 과목에 비하면 그래도 암기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이 뭐 5-6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쭉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제가 가능하면 이쪽에다가 오늘 이것만 외우세요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특히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시험 자체가 점점 구석에 있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 손을 못 쓰고 못 풀어요. 그건데 못 풀어요. 그래서 더 적은 논점을 조금 더 깊이까지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험 출제 경향은 그렇게 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미시는 괜찮은데 특히 이제 거시 쪽이 약간 이 책이 옛날식으로 이제 백과사전식으로 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문제 부분은 잘 돼 있으니까 이론 파트는 이제 제가 좀 따로 제 책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나중에 객관식 이 책 그 정병렬 선생님으로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뭐 학원 강의라는 게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 잘 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체력 문제가 있어요. 체력 문제가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저 찾아오면 제가 뻗어 있어요. 뻗어 있다 보니까 질문을 하러 오시면 제가 답을 잘 못 해드리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질문은 제가 수업 마치고 한 20분 정도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당일 내용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날 와서 질문해 주시는 거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수업 두고 바로 오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뭘 모르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받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은 제가 부탁드린 대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 이 1장, 2장이 있는데 1장하고 2장에서는 시험 안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와, 기초를 튼튼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런데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학 보면 집합 오래 본다고요. 그런 거라고요. 여기는 시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시냐면 22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재화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재화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넓은 의미의 재화는 좁은 의미의 재화하고 서비스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제 경제학의 목적어가 뭐냐라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이란 이야기죠. 안 중요해요. 23페이지 절대로 읽지 마시고요. 그 다음 24페이지 보시면 경제 주체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경제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어려운 말이죠. 이거는 이제 경제학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학의 등장인물 누가 나오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가계, 기업, 정부 옛날에는 해외 했는데 요즘은 외국 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뭐 깊이까지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지금 당장 뭐 시험하고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뭐 당장 중요하진 않은데 2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경제 순환 모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경제라는 게 돌고 도는 거다 그런 말 하죠. 또는 이제 뭐 돈이 돌고 도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경제학의 순환도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시험 안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도식을 알고 있다 또는 머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죠. 가계하고 기업은 경제학의 주연 배우 또는 주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화 시장이 있고 다른 말로 생산물이라고도 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 돼 있는데 얘들은 일단 경제의 목적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누가 무엇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화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은 기본적으로 무엇을이라고 봐도 좋고 어디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무엇을 어떻게 결국은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 따져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그림은 가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미시경제학이라는 학문은요, 확립된 학문이에요. 거시경제학은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할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거의 반 가까이 바뀌었어요. 근데 미시경제학은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5%도 안 바뀐 것 같아요. 이게 확립된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시경제학 책을 보면 어느 책을 보거나 목차가 똑같아요. 목차가 이제 똑같거든요. 저기는 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면에 이렇게 반만 잘리는 걸 싫어해요. 그게 좀 미신 같은 건데 저 반만 잘리게는 잡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미시경제학의 목차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라고 하거든요. 이 미시경제의 파트 1이 소비자 이론이에요. 파트 2가 뭔가 하면 기업 이론 또는 생산자 이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생산자 파트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심화 또는 뭐 강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하나 더 배우죠. 경영학을 배웁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경영학보다 조금 더 기초가 되는 부분이 경제학의 생산자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계하고 기업, 주어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재화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네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네 파트 중에 시험이 조금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하는 파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네 파트를 공부하는 게 미시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 네 가지 시장을 다 합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뭐 일반 균형 이론이라든지 이런 좀 골치 아픈 파트가 뒤에 있다. 하지만 일단은 미시경제학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다.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그림은 제가 계속 꺼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외에는 뭐 시험에 전혀 안 나온다. 26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이제 뭐 기회비용이란 말 나오죠. 사실 이제 기회비용이란 말은 원래 경제학 용어였는데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정 학문의 용어였는데 그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말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경제학에서 제일 유명한 표현은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뭐 가끔 그러지 않나요? 뭐, 야, 기회비용을 고려해야지. 그런 말 안 쓰나요? 가운데 유리막이 있으니까 도저히 소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열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되는 다른 대안돼 있는데 이게 뭐 어렵겠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테일하게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다. 많이 드는 예는 이런 것이죠. 교과서에서 많이 드는 예니까 저도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유료 도로가 있고 무료 도로가 있어요. 근데 유료 도로는 말 그대로 돈을 내고 가야 되는 데죠. 근데 무료 도로는 현금 또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지출은 없는데 대신에 시간이 더 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유료 도로가 비용이 더 많은지 이제 시간까지 고려하면 무료 도로가 더 비싼 도로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기회비용이란 말을 쓰는 것이죠. 그때 이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앞으로 계속 나올 이야기니까 이런 것들은 쓰면서 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비슷한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나가는 돈은 없지만 따져보면 시간이 든다든지 노력이 든다든지 비용이 안 드는 일이 없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공짜가 전혀 없느냐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하는데 거의 없다. 근데 이제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정말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맞는 말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이야기도 기회비용하고 관련된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보실 필요 없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험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지금 별로 안 나오고요. 이걸 지금 다루면은 이게 뜬금없어요. 나중에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일단 지금 다루기는 좀 어색한 내용이다. 괜히 첫날부터 학생들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지 마세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문제도 보지 마세요. 바로 2장 넘어가가지고 그 35페이지 보세요. 혹시 그 구판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별로 안 바뀌었어요. 별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조금 그 번거로움만 피할 수 있다면 구판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번거롭다고 하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페이지 부르고 밑줄 치다 저러고 그렇게 강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심판으로 들으시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 책 한 권 사면은 나중에 문제 강의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싸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구판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좀 번거로울 것이다. 그건 본인이 감수해야 됩니다. 자, 35페이지 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외생변수, 내생변수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다른 과목에서도 외생변수, 내생변수 이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외생변수, 내생변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미시 때도 그렇고 거시 때도 그럴 건데 아마 외생변수, 내생변수 이야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이 쓸 거예요. 문제풀이 강의 가면 더 많이 쓸 거예요. 외생변수는 말 그대로 하면 뭔가 하면 문제에서 주는 값들이에요. 문제에서 주는 값들. 그 다음에 내생변수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답으로 찾아야 될 거예요. 답으로 찾아야 될 거. 그런데 흔히들 그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정식 풀이거든요. 그 방정식을 풀이할 때 방정식의 답 있죠. 방정식 해로 나오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생변수라고 해요. 주어지는 거를 외생변수라고 하고 우리가 답으로 찾아야 될 걸 내생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아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지수가 3개면 방정식이 최소한 몇 개여야 된다. 3개여야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지수가 3개다라는 거를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생변수가 셋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생변수가 셋이면 그만큼 방정식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방정식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같은 게 다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기본 방정식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들어 놓으세요. 어차피 뭐 깊이까지 그러니까 듣자마자 깊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쓰면서 익혀지는 게 원래 개념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넘어가면 나오는 게 절량과 유량 개념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는 않고 더 어려워요. 사실은 더 어려운데 회계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거 잘합니다. 상대적으로 잘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변수들이 대부분 단위가 뭐겠어요? 원이에요. 원. 똑같이 원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이 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건 절량이고 어떤 건 유량이란 거죠.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봅시다. 그 절량과 유량의 그림 있죠. 그림 위에 보시면 뭐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변수인 유량, flow, 그 다음에 스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쓰려면 뭐라고 쓰시냐면 유량 위에는 비용 수입 써보세요. 그 다음에 절량 스톡 있죠. 스톡. 왼쪽에 뭐 또는 위쪽에다가 자산, 부채, 자본 써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이제 유량과 절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아래쪽에 표에 일정 기간, 일정 시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에는 위에다 뭐라고 써요? 12월 31일 현재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일정 시점에서 얼마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기업의 상태를 스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손익계산서라 그랬는데 요즘은 무슨 뭐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나 뭐 그렇게들 부르죠. 손익계산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유량이에요. 여러분들이 끄떡끄떡하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계학을 안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유량과 절량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을 이미 쓰면서 익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유량, 절량 구분은 학생들이 잘 하더라. 근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생변수, 외생변수를 제가 이야기할 때 그걸 못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정식의 답에 해당하는 거를 내생변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나온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다 이렇게 경제학 나라 말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제학 나라 말. 경제학 나라 말은요. 일단은 절반은
한국말로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뭐로 돼 있냐면 그림하고 수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경제학을 뭐라고 하냐면 흔히들 교수들이 이제 수학으로 쓴 사회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수학의 언어를 빌려서 쓴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렵게 느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재무관리 배우지 않습니까? 재무관리 과목이 경제학 경영학과에서 3학년, 4학년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미거시가 경제학과 2학년, 3학년, 2학년 때 하는 과목이거든요. 이게 더 어려울 리가 없어요.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유는 모르겠죠.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경제학 수업을 하는 선생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다른 선생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1차 시험에 재무관리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경제학 100점이거든요. 그만큼 공부하세요? 안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하다못해 상법 몇 점이에요? 상법만큼은 공부를 하고 경제학 어렵다 소리 제발 좀 하세요. 뭔가 좀 깊은 빡침 이런 거 안 느끼십니까?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건데 학생들이 경제학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질 않을 텐데 경제학하고 친해질 때쯤 되면 이제 아마 시험을 봐서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깊이까지 이해하고 시험 가는 건 불가능해요. 이 주어진 시간에 내가 경제학을 바닥까지 파겠다 못해요. 경제학과 졸업해도 경제학 아나 모르나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됐다 싶으면 주요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이 돼 있으면 돼요. 그리고 경제학에서 공식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딱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주요 공식들 외우고 그렇게 딱딱 하시면 뭐 어려운 과목이지만 그렇게 못할 과목도 아니다 라는 게 일단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이제 인과 오류, 구성 오류 이런 거 뭐 80년대도 아니고 이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 절대로 보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이 연필 같은 거로 볼펜으로 보기 안 좋으니까 그으셔도 돼요. 그래서 1, 2장은 그냥 끝입니다. 예, 3장 보겠습니다. 3장부터 이제 시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9페이지 보시면 수요 공급의 이론 돼 있는데 좀 위험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시장의 의미와 기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시장이 뭐냐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험이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장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가장 그럴 듯한 정의는 거기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이 이루어지면 현장에서 만나든 온라인으로 만나든 전화로 만나든 다 시장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 그래서 이제 수요자를 우리가 이제 주로 뭐라고들 쓰냐면 demand라고 해가지고 D라고 많이 쓰고 공급자를 supply라고 해가지고 S라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괜히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수요는 더 쉬운 단어를 쓰면 buy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buy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공급은 supply인데 그냥 여러분 sell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어지기만 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깊이까지 안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그 나와 있는데 59페이지 밑에 보시면 경쟁적인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기란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이거 좀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뭔가 하면 지금 이제 59페이지 지금 오늘 경제학 첫날이잖아요. 경제학 첫날인데 이걸 다루는 게 되게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실 지금 3장의 내용은 이 지금 선생님도 이야기하시다시피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장의 형태가 완전 경쟁, 독점 경쟁, 과점, 그다음 독점 해가지고 이게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단계가 있는데 3장에서 별로 특별히 언급 없이 바로 수요 공급 이론 이렇게 나오거나 강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장 이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게 시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병아리들이 딱 태어나가지고 처음 본 걸 엄마라고 인식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각인 효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3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마치 시장이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제가 말할 시장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특수한 시장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라고 인식한 학생들은 사실은 나중에 다른 시장에 갔을 때 이걸 자꾸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3장에서 봤던 내용이 모든 시장에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배웠던 내용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특수한 시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사실은요, 이건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문제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라도 이른바 이제 수요 공급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뭐 이런 걸 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급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시장이 공급 곡선인 것 자체라는 게 존재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존재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존재해요. 다른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경제학에 접할 때 어느 시장인지 이야기도 안 하고 당연히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공급 곡선이 없다라고 하면 왜 없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신감 들지 말라고 미리 제가 지금 이야기들이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거다 이런 말을 한번 해둡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제 쭉 듣고 머리에 남길 건 얼마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60페이지가 보시면 다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맨 밑에 보시면 절대 가격, 상대 가격 나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일단은 절대 가격, 시장 가격 오른쪽에는 원 해 놓으시고요. 원. 그다음에 상대 가격 옆에는 개 해 놓으세요. 개. 원. 개. 원래 대부분 가격은 뭐로 돼 있어요?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을 해서 알바를 해서 시급을 받았어요. 그 시급이 10,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시급이 10,000원이다라고 하면 그 외국 사람들은 그 10,000원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10,000원이 얼마쯤 됩니까? 도시락 2개 정도 살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시락 2개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상대 가격이나 또 다른 데서는 실질 가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단 가격을 이야기할 때 아무 말 없이 가격을 이야기하면 원인데 그걸 절대 가격이라고 한다. 근데 가끔은 가격을 실물 단위로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상대 가격이니 아니면 실질 가격이니 그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일단 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가 나옵니다. 수요는 뭔가 하면 수요의 정의도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소비자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수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수요 곡선이라는 게 이쪽이 P가 뭐겠어요?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에 Q가 수량, 퀀티티예요. 수량, 이제 수요 곡선이가 뭔가 하면 2,000원에 2개를 사고 싶다. 1,000원에 5개를 사고 싶다. 그래서 각각의 가격에서 얼마를 사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정의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 함수 돼 있죠. 수요 함수. 그래서 이제 함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y는 fx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게 함수죠. 근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변수 함수라고 해요. 일변수 함수.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독립 변수가 하나인 이런 그 함수를 우리가 지금 그 일변수 함수라고 해요. 일변수 함수.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경제학이 이제 기호가 바뀌거든요. dx 돼 있는데 이 dx를 이 dx라고 안 쓰고 q나 qx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수요량이니까요. 단위는 개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은 이것을 결정하는데 가격, 소득, 다른 재화 가격, 광고, 인구수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독립변수 역할을 해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한 식으로 쓰면 y는 fx이긴 한데 여기는 x가 하나가 아니고 x1, x2 해가지고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학이 고등학교 수학보다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다변수 함수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수학을 쓰는데 경제학에서 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경제학에서 쓰는 수학은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미분이에요.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2개만 할 줄 알면 돼요. 거짓말입니다. 다른 거 좀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2개입니다. 미분하고 연립방정식. 그것만 할 줄 알면 된다.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다변수 함수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미지수가 여러 개예요. 미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미지수 하나 줄이고 또 하나 줄이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미시 때는요 미분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근데 거시경제학 가면은 이게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자, 일단 수요 함수가 다변수 함수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요 함수가 있는데 Q는 나가는데 그 안에 보면 그 재화의 가격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다.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61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형태로 정리를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일변수 함수처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원래 수요 함수는 다변수 함수예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어떻게 있냐라고 하면 66페이지 가보세요. 66페이지 가면 아래쪽에 이제 예제가 있거든요. 예제가 있는데 거기 수요 함수가 Q는 나가죠. 됐습니까? Q가 수량이에요. Q가 수량이에요. 근데 그 수요 함수에 보니까 마이너스 2P 있죠.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는 여기서 끝이라고요. 근데 경제학에서 마이너스 2P에서 끝이 아니고 뒤에 0.5m이라고 해가지고 독립변수가 하나 더 있는 셈이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변수 함수이면서 또는 뭐 독립변수가 2개인 함수이면서 사실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다변수 함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변수 함수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이제 독립변수가 여러 개면 다변수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수요 함수 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62페이지 제 말은 수요 곡선이라고 하던데요. 예, 섞어서 쓰는 말입니다. 수요 함수라는 말도 있고 수요 곡선이라는 말도 있는데 두 가지는 거의 구분하지 마세요. 근데 원칙은 뭔가 하면요. 이 수요를 식으로 나타내면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게 맞고 수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원칙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해놓고 수요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식으로 해놓고 수요 곡선 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두 가지는 섞어 쓰는 말이다 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림 3-1 해가지고 만약에 소비자
A의 수요 함수가 있고 소비자 B의 수요 함수가 있으면 뭐 시장 전체라고 하면 그거 합하면 되겠지 라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거기 6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수평합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수평합. 네, 이 용어는 중요합니다. 수평합. 수평합이 있으면 또 뭐도 있겠어요? 수평차? 그런 건 없어요. 수직합이 있습니다. 수직합. 근데 이제 그 64페이지 가보세요. 6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참고에 첫 번째 줄 보시면 수평으로 합하여 구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습니까? 수평으로 합하여 구하는데 그 다음에 69페이지 가보세요. 69페이지도 그림 밑에 보시면 수평합으로 도출된다 이런 말 돼 있잖아요. 아, 수평합이란 말이 중요한가 보다 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 평면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같으면 여기를 X축, Y축 이렇게 그릴 것이고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림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를 P, 여기를 Q 이렇게 쓴다고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일단 여기 뭔지 모르는 곡선이 하나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D라고 해볼게요. D1, D2. 여기 두 사람이 겹쳐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이거를 수평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격에서는 둘 다 0이거든요. 합해도 0이에요. 근데 내려오면서 둘을 합하면 여기까지가 되거든요. 가격이 없으면 합해서 여기가 되거든요. 지금 이 함수를 수평합을 한다라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똑같은 함수를 수직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는 수직으로 합하면 두 사람 함께 합하면 여기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중간쯤 되는 점이면 여기쯤 나올 것이고 여기 0이죠. 높이가 0이잖아요. 이것입니까? 그럼 0은 수직으로 합해봤자 0이라고요. 똑같은 함수를 합한다라고 하는데 수평합하고 수직합을 왜 강조하겠어요? 답이 틀리거든. 답이 틀리거든. 수평합할 때 수직합하거나 수직합할 때 수평합하거나 하면 답이 틀린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수평합을 했을 때하고 수직합을 했을 때 함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평으로 합한다, 수직으로 합한다 이거를 책에서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입니까? 오케이, 이건 중요한 이야기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개인들의 수요함수가 있으면 이 개인들의 수요함수를 수평으로 합해서 시장 전체 수요를 구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0원에 2개, 그 다음에 2,000원에 3개면 합해서 2,000원에 5개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수평합을 한다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수평합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함수 형태로 어떻게 구하는 거냐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이 일단은 한번 보세요. 거기 어디를 보냐면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보시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구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수요 함수를 볼 때 조금 앞으로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함수를 나타낼 때 y는 이렇게 항상 쓰잖아요. 오케이? 근데 경제학에서는 일단 축이 계속 바뀌어요. PQ였다가 뭐 또 다른 거 나왔다가 그래요. 그런데 함수를 나타낼 때 수학식으로 하면 P는 1하고 정리하는 게 수학의 원칙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수요 곡선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번째 줄에는 P는 5-2분의 1Q 뭐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런데 얘를 아래쪽에는 보시면 Q는으로 바꿔서 썼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6페이지도 보시면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방울토마토의 수요가 P는으로 주어졌어요? Q는으로 주어졌어요? Q는으로 주어졌죠. Q는으로 주어지면
이거는 수학식으로 하면은 y는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x는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x는이라고 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원래 수요 함수의 종속 변수가 수량이기 때문에 qn으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오케이? 그래서 축이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주어진 바에 의하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P가 2분의 1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5 마이너스 2분의 1 QA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5 마이너스 3분의 1 QB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 이걸 이렇게 합하면 뭘 합한 건가 하면 가격을 합한 거기 때문에 이게 수직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합을 하려면 이거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QA는 이라고 바꿉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10 마이너스 2P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식은 QB는 이라고 하면 이게 15 마이너스 3P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수평으로 합한다라는 건 뭔가 하면 결국 Q가 QA와 QB의 합이 되도록 우리가 식을 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거는 이제 25 마이너스 5P의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까 제가 이제 수평합하고 수직합 이야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곡선에서 출발했죠. 근데 수평합을 하니까 원래 곡선들보다 어떻게 됐어요? 완만해졌어요. 근데 수직합을 하니까 이 함수가 원래 함수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팔라졌어요. 그럼 지금은 원래의 곡선들에 비해 가지고 합을 했더니만 원래의 곡선보다 완만해졌어요? 가팔라졌어요? 완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들을 볼 때 이 함수의 기울기를 알려면 x는이라고 정리를 해놔야 돼요? y는이라고 정리를 해야 돼요? y는이라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사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거예요. 그 다음 얘도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합을 했을 때 이런 함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는 이게 Q하고 P로 보이지만 경제학이 이제 조금 공부하면 여기 이제 겹쳐서 보이거든요. 뭐라고 보이냐면 여기는 X라고 겹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Y라고 겹쳐서 보인다고요. 이게 빨리빨리 잘 돼야 돼요. 그럼 이 함수는 기울기가 사실은 마이너스 5분의 1인 함수가 돼가지고 원래의 함수들보다 더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을 했을 때 완만해지는 게 원래 수평합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이런 작업이다라고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제에도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이건 진짜 기초 중의 기초거든요. 근데 앞에 했던 무슨 그런 말로 하는 개념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런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시험의 성격이 백과사전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식의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했는데 이제 그 63페이지 메뉴 보세요. 수요 곡선을 그렸는데 대뜸 처음부터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이 수요 곡선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들어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함수 또는 곡선의 형태를 이야기할 때 어떤 곡선이 이제 이렇게 생겼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이걸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영어로 원래 뭔가 하면 그 업 슬로프, 다운 슬로프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이런 식의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는 함수들을 앞으로 우리가 우하향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됐습니까? 우하향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를 좌상향이라고 불러도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래부터 영어 표현 자체가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다운이다라는 거를 이미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관행에 맞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함수를 우하향이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다라는 것과 우하향이다라는 것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수요 곡선이 있는데 그 수요 곡선이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울기를 가진다라는 것을 오래전에부터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불렀었냐면 63페이지 수요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요의 법칙. 오케이? 수요의 법칙. 그래서 경제학에서 뭐 법칙자 붙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과학에서 법칙 이런 말 붙어 있는 거는 진짜 법칙 아니에요. 머피의 법칙, 그런 법칙 아니라고. 1만 시간의 법칙, 그런 것도 법칙 아니라고요. 근데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이름 붙인 거죠. 수요의 법칙은 법칙입니다. 저거는 경제학자들이 예외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현실에서 이론적으로는 예외가 있는데 현실에서 예외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론상 기펜제나 뭐 베블렌 효과 같은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진지하게 경제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제 수요의 법칙은 아직까지도 예외가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수요의 법칙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요의 법칙을 제외한 나머지 법칙들은 이름이 법칙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 법칙 아닌 거 많다고요. 그 여러분 경영학 했죠? 경영학이 무슨 법칙 많지 않아요? 법칙 아니잖아,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요의 법칙을 강조하고 싶기도 하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법칙이란 말이 나왔지만 사실은 어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법칙이라고 할 때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수요의 법칙은 진짜 법칙이라고 하는데 기펜제가 뭔지는 사실은 중요해요. 기펜제가 뭔지는 이론상 중요하고 베블렌 효과는 안 중요해요. 베블렌 효과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에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요 곡선과 수요의 법칙, 그 다음에 수평합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수요 변화의 요인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정리할 때는 도움되지만 지금은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위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런 말 나옵니다. 됐습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 이야기는 옛날에 제가 경제학 배울 때부터 다 있던 내용이에요. 경제학 배울 때부터 다 있던 내용인데 그때부터 전 짜증났어요. 뭔 이런 말장난이 다 있냐라는 거죠. 그런 거죠. 없나?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그런 거죠. 난 보고야, 너가 보고 싶어. 뭐 이런 거. 널 되게 좋아해. 그냥 이게 말장난 같은 겁니다. 이제 그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어디 나오나? 안 나오나? 안 중요하니까 여기 있군요. 여기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되어 있는데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요 함수가 다변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데 그 축을 막 여러 가지로 늘리거나 뭐 그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2차원 평면을 쓰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X 상품이면 그 X 상품의 가격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여기 남기고 나머지는 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그 표에 보세요. 65페이지 표에 보면 제일 중요한 다른 말로 하면 축에 나타나 있는 변수가 변하면 그거는 수요량의 변화고 그 다음에 숨어있던 변수들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그 원래 이렇게 왜 순서가 바뀌었나 모르겠네. 그래서 수요 곡선상의 이동인지 수요 곡선의 이동인지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상의 이동인지 수요 곡선의 이동인지. 이거 이제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 배운 기억이 좀 있다면 사실은 A하고 B를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면 이 경우에 함수 값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함수 자체가 변한 적은 없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 사실 이제 수학식으로 이야기하면 함수는 안 변하고 함수값만 변한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이름 알아듣는다고요. 미국 학생들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쓰는 말인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변하면 함수 자체가 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딱 바로 안 와도 됩니다. 일단 함수 값의 변하고 함수의 변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미국의 대학교 1, 2학년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서 만든 말이 뭔가 하면 이거는 수요 함수가 변한 게 아니고 수요량이 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거는 함수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 다음 이 경우는 함수 자체가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냐 곡선의 이동이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그렇게 구분하자라고 책에 나오는데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어떤 거는 곡선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어떤 거는 곡선의 이동을 수반하는가,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곡선의 이동을 수반하는가 곡선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가. 기준은 뭐예요? 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변하면, 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변하면 그거는 곡선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에 나와 있는 변수 말고 나머지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조금 친해지면 돼요. 네, 점점 이런 개념 친해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뭐 이런 말이 나와요. 66페이지 보시면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 이야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가 곡선상 이동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말고 나머지들은 다 뭔가 하면 곡선을 이동시킬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기 이제 그림이 3개가 나오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보완제니 대체제니 이런 말이 나와요. 됐습니까? 보완제, 대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경제학이 한국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나라에서 쓰는 말이나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이나 거의 95%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말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완적이다, 대체적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완제, 대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보완제는 대체제는 뭔가 하면요. 대체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꾸었어도 무관한 상품들을 대체제라고 해요. 원래 여러분 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대체시켜도 돼. 뭐 이런 거잖아요. 바꿔도 된다. 거기에 비해서 보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게 함께 쓰면 뭔가 효과가 좋다. 뭐 시너지라고 할까요? 같이 쓰면 좋은 것들을 보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떤 예가 있을까? 성질이 비슷해서 바꿔 써도 보완 상품들. 치즈버거 주세요. 없는데요. 그럼 치킨버거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바꿔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닌가? 사이다 주세요. 다 떨어졌어요. 콜라 주세요. 이러면 둘 사이가 바꿔도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체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보완제는 같이 소비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요. 카스가 맥주죠. 테라도 맥주죠. 됐다.
카스 주세요. 없는데요. 그럼 테라 주세요. 이러면 대체제예요. 오케이. 그런데 맥주는 치킨이지. 이렇게 되면 보완제예요. 그래서 아주 그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 보완제들은 표현이 생깁니다. 표현이 생깁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거 안 배워요? 브레드 앤 버터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품들은 말이 생겨요. 치맥 이런 거죠. 치킨은 맥주지. 또는 영화를 보러 가면 팝콘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재화들을 아주 강한 보완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대체제 보완제가 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보완제하고 대체제라는 거거든요. 보완제하고 대체제. 얘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완제. 뭐 영화, 그 다음에 팝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보완제니까. 그럼 가끔 이렇게 되는 거죠. 영화가 요즘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영화가 비싸지면 영화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팝콘 먹을 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 가격이 올랐지만, 오케이? 팝콘의 소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영화 가격이 바뀌는 것은 영화에서는 곡선상의 이동인데 팝콘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곡선의 이동이 된다.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잘 하실 수 있죠. 오전에 뭐 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기가 진짜 술을 잘 몰라가지고 카스 있고 테라 있다고 합시다. 이걸 아는 이유도 누가 카스테라라고 부르길래 그냥 재밌어가지고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카스가 가격이 올라요. 오케이? 그러면 카스 대신 뭐 먹으면 돼요? 테라 먹으면 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거 대신 저거 먹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대체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보완하고 대체란 말이 어려울 리가 없어요. 한국말이라고요. 한국말.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X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보완제 경우라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여기 줄이면 여기도 따라 줄이니까 대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격이 내리면 저쪽 소비 늘어난다고요. 근데 여기서 소비 줄어드는 건 곡선상의 이동인데 저기서 늘어나는 건 뭐라고요? 곡선의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저는 앞으로 곡선상 이동, 곡선의 이동 이렇게 부를 거예요. 곡선상 이동, 곡선의 이동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이 옛날 책들이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걸 수요의 변환이, 수요량의 변환이 이런 뭐 마음에 안 드는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마음에 안 들든 어쨌든 아직도 교수들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나 보다. 되게 네가 되게 좋아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것보다 생각하시고 시험 안 나옵니다. 이거 용어 구분하는 거 여러분 시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좀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1 때 고민했던 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좀 애매하다, 고민된다 이런 것들 나중에 보면 전혀 고민할 필요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제가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수요의 법칙, 수요 곡선은 다변수 함수다. 수요는 다변수 함수다. 그다음 수요는 이제 수평합이다.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이런 용어 알아놓자. 뭐는 정도예요.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다 했는데 그냥 이거 뭐 좀 이따가 해도 되겠죠? 67페이지 보시면 네트워크 외부 효과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는 나오긴 나와요. 근데 지금 볼 내용은 아니라서 일단 보기는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오늘은 넘어가도 관계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 넘어가시면 공급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suppl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S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sell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냥 demand는 buy고 supply는 sell이다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공급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각각의 가격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양, 각각의 가격에서 판매하려는 양이고, 이게 2,000원에서 5개 파는 사람, 2,000원에서 7개 파는 사람 있으면 수평합을 해서 2,000원에서 12개를 팔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함수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다변수 함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일변수 함수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다루냐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변수는 축에 나타내 가지고 축상의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이고 축에 없는 변수는 곡선의 이동이다.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법입니다. 경제학에서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법. 축에 있는 변수가 변했냐? 아니면 축에 있는 변수 말고 다른 변수가 변했냐? 그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68페이지 뭐 수평합을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69페이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별 공급 곡선이 Q는 3P-10 이렇게 되어 있죠. 됐습니까? 개별 공급 곡선이 Q는 3P-10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함수가 Y는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X는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X는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빨리.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A의 수요 함수는 기울기가 얼마요? 마이너스 3분의 1. 오케이? B,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와, 선생님 책에 오타가 있네요.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기업 A의 수요 함수 돼 있죠. 그 공급 함수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 69페이지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 기업 B의 수요 함수 돼 있죠. 그 공급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A의 공급 함수가 기울기가 3분의 1. 그 다음에 B의 공급 함수가 기울기가 4분의 1. 오케이? 그런데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7P가 붙었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7분의 1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공급 곡선을 합했는데 기울기는 더 가팔라진다, 완만해진다? 완만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다. 네. 그 다음에 70페이지 되게 중요한데요. 저기 박스에 있는 거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 할 거니까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명일 선생님이 정리의 대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71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된 표 있잖아요. 이런 표들은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아직 다 모르니까. 이런 표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마지막에 보라는 표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텍스트하고 그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일단 나중에 보시면 이것도 축상의 변수가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이고 수학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축에 있는 변수 말고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 똑같은 거다. 근데 축에 있는 변수 말고 다른 게 뭐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강 분위기만 잡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2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균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개가 나온 거예요. 수요, 공급, 균형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수요, 공급, 균형. 이게 균형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균형의 의미가 뭐냐. 균형이란 말이 여기서 이게 영어로 뭔가 하면 이거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균형 돼 있잖아요. 영어. 학생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참 답답하긴 합니다. 이거를 영국 애들은 이퀄로브리움이라고 읽어요. 이퀄로브리움.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은 이거를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읽어요. 제가 영어 발음은 좀 영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학문적인 용어니까 그래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영국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읽는 방법이 다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균형인데 밸런스가 아니잖아요.
밸런스가 아니잖아요. 경제학에서 이제 이퀄리브리움하고 밸런스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이퀄리브리움 또는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읽는 이 단어는 물리학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밸런스하고는 좀 다른 뜻이에요. 화학적 평형이나 물리적 평형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듣기만 합시다. 거기 보시면은 그 외부적 충격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래 균형의 엄격한 의미예요. 학문적 의미예요. 외부적 충격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 거. 카드 두 장을 이렇게 맞세웠어요. 치면 넘어지죠. 가만두면 있어요. 가만두면 그대로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하고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일단은 원래 좀 어려운 개념이다. 그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이렇게 빌려온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두 번째 보시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면 균형이 달성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두 개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1번이 균형에 대한 일반적 정의예요. 일반적 정의. 두 번째 정의는 뭔가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했을 때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 이 두 가지가 있다. 원래 넓은 의미의 균형이라는 것은 가만두면 그냥 있는 거. 가만두면 그냥 있는 것을 그 상태를 균형이라고 한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면 그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란 것과 공급 곡선이란 게 있어서 둘이 만나면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어진다 라고 해서 이거를 또 조금 좁은 의미에서 균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1번의 정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2번의 정의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겁니다만 공급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경쟁 시장에 하나 있어요. 자, 그냥 들어놓으세요. 독점 시장에는 공급 곡선이 없어요. 독과점 전부 다 공급 곡선이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만 공급 곡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 놀라실까 봐. 그래서 일단 1번이 일반적 정의, 2번이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의라고 일단 들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뭐 균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알겠네요. 공급 곡선이 존재하는 시장은 완전 경쟁밖에 없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맞는 게 균형이다. 이것도 완전 경쟁 옵니다. 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려놓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디서 경제학 그림 하나라도 봤다면 아마도 이게 균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뭐 닮았어요? 뭐 닮았어요? 혹시 이거 뭐라 그래요? X표라고 하죠. X표. 혹시 어른들 중에 이거 곱표라고 부르는 사람 없던가요? 없어요? 지방에 있을 수 있는데. 가위표는 어때요? 가위표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그림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예요. 근데 알프레드 마샬이 이 그림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이제 가위를 닮았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샬의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마샬리안 시저스라고 하는데 뭔가 하면 수요나 공급 어느 하나가 가격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마치 이제 가위가 양날이 닿아야지 이게 잘라지듯이 수요와 공급이 같이 작용해야 시장에서 이렇게 균형이 결정된다라는 표현을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했대요. 이거 가위 안 닮았나? 네, 그래서 일단 되게 유명한 그림이다. 그리고 저는 뭐 이 그림이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학 발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앞으로 그래프를 많이 쓸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가 경제학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그래프를 많이 써요. 그럼 그래프는 뭐냐? 개념의 시각화예요. 흔히 말하는 요즘 비주얼라이제이션, 개념의 시각화예요. 그래서 경제학이
수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각 학문마다 그 학문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림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 학문을 상징하는 시각화들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모형이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제한도 있긴 하지만 저 그림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개념들을 머리 안에서 굴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 그림은 정말 대단한 시각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 잘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7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이 없었다면 세상에 시장에서 살려는 사람이 증가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수요가 증가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그림이 머리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를 거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그림이 머리에 있는 사람은 당장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안 그러면 머리에서 온갖 딴소리를 해요. 여러분들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신문에 나와요? TV 뉴스에 나와요? 안 그리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 글이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은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머릿속에 이 그림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보여요. 이 그림이 머리 없는 사람은요 엉뚱한 소리를 한참을 합니다. 한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그림 하나가 머리에 있는 게 엄청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학에서 그림을 많이 쓴다. 경제학에 색도 많이 쓰지만 그림을 많이 쓴다. 이 그림은 뭔가 하면 개념의 시각화다. 개념의 시각화라고 생각해 주시라.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건 뭔가 하면 공급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수요가 변화하는 경우하고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이제 D가 변화하거든요. 수요가 변화하거든요. 수요가 변화한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수요가 변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내생 변수인데 P와 Q가 동일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으로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경제 변수는 세 개가 있어요. 경제 변수를 카테고리로 나누면 세 종류가 있는데 가격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근데 수량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의 곱인 거래액이 있어요.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고 거래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 가격 수량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알바를 했다고 합시다. 알바를 하면 시급이 10,000원이에요. 근데 7시간 일했어요. 그래서 7만 원을 받았어요. 별로 안 좋나? 시급 2만 원 합시다. 시급 2만 원에 5시간을 일해가지고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시급 2만 원은 카테고리상 어디 들어가는 변수인가 하면 가격에 들어가는 변수예요. 5시간 일했습니다. 7시간 일했습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수량에 해당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총 14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둘을 곱한 거래액 변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경제 변수 중에 가격 카테고리에 속하는 변수가 있고 수량 카테고리에 속하는 변수가 있고 그다음 곱에 해당하는 거래액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공급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가격은 떨어지죠. 수량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PQ가 동일 방향으로 움직여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다 알면 안 써도 되고요. 모르면 써두는 게 좋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그런 거 당연히 알겠는데 여러분들 똑똑해서 그래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동작 메커니즘이 어떻게든지 머리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거예요. 동작 메커니즘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수요가 변하면 같은 방향, 공급이 변하면 반대 방향. 오케이?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신문 기사나 TV에는 이 그림 안 그린다 그랬죠. 그럼 거꾸로 만약에 PQ가 동일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럼 뭐가 움직였구나? 아, 수요가 움직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뭔가 했겠구나라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 비해 가지고 만약에 P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공급에 문제가 생겼겠구나. 그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뭔가 하면 석유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고 지금 뭐 휘발유값, 뭐 경유값 엄청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이 가격이 올랐다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서 수요 측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공급 측에서 문제가 생길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만약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요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이 석유값이 오르는데 석유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건 어느 쪽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급 쪽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경제학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경제 전문가 딱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쓴 글에 이거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메커니즘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 시험에 몇 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두 개의 그림을 이해한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우와, 선생님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2교시부터 중요해요. 중요한데 일단은 이게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요 공급이 둘 다 같이 변하면 그때는 이제 어느 쪽이 더 크게 변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잠깐 끊었다가 본격적으로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